여러분, 통장장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름 모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집 한 채면 노후 준비 끝난다는데 이게 정말일까요? 은퇴 후 5년 만에 생활비 때문에 그 집을 팔게 되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집은 매달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 아니라 세금, 관리비, 수리비가 계속 나가는 부채 성격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23년 조선비즈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퇴직 연령은 약 49.3세입니다. 평균적으로는 65세 은퇴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희망 퇴직 연령보다 약 15년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보통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수령 나이 시작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 60대 초중반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평균 은퇴 시점이 49세 이후 약 최소 10년 동안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간을 제대로 대비한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점입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가구는 약 6.9%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잘 되어 있다는 1% 정도죠. 나머지는 보통이다. 그리고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합치면 53.8% 정도나 되죠. 정리하면 한국 직장인의 대부분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은퇴를 맞이하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최소 10년 정도의 소득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대비한 사람은 10명 중에 5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금과 조금 남은 예금으로 버티다가 결국 노후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재취업을 막 시도하지만 50대 이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섭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2명의 전혀 다른 경제 멘토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월급만 믿고 살다 은퇴 후 집만 남기고 생활비에 쪼들렸고 다른 한 명은 자산과 현금 흐름 구조를 설계해 은퇴 전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멘토에게 배운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동기보다 10년 먼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급이 적어요. 떨어질 때 사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일수록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돈이 일하게 만드는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라입니다. 그거 나도 아는 얘기야. 근데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로 보내고 1년 후 금액을 늘리세요. 오늘 10만 원이 10년 뒤에 당신의 첫 월세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시작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로는 월급 통장과 투자 통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금이 생활비로 섞이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투자금은 월급일에 맞춰 자동이체로 고정하세요. 남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주나 배당 ETF, 리츠처럼 매달 또는 분기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우선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투자금이 눈에 보이는 소득으로 전환돼서 동기부여가 유지됩니다. 같은 나이 다른 직업, 비슷한 월급을 받는 2명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은행 통장과 자산 구조를 보는 순간 부자가 될 사람과 평생 일만 할 사람이 단번에 갈렸습니다. 첫 번째 멘토 A의 통장은 월급날 잠시 불었다가 생활비나 보험료나 대출 상환으로 곧바로 빵원이 됐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구조였죠. 두 번째 멘토의 통장은 달랐습니다. 월급 외에도 월세나 배당금, 채권이자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해외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소득은 내가 일할 때만 벌립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은 내가 쉬어도 벌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동소득은 줄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자산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구조가 필수입니다. 자, 이제 이 차이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월급 500만 원을 전부 쓰고 하나도 모으지 않으면은 10년 뒤에 자산은 0원입니다. 하지만 350 정도는 쓰고 월 150만 원을 연 6% 복리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10년 뒤에는 그 자산이 약 7천만 원으로 증가하고 20년 뒤에는 6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이 돈을 그대로 연 4% 배당에 넣는다고 하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225만 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즉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생활비의 일부를 자산이 벌어다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2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뭐 생활비, 대출, 교육비 같은 고정비가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생각도 한몫합니다. 뭐 외식 한 번, 커피값 한 번, 택시비 몇만 원, 그 순간은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쉽게 쓰게 됩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 때문입니다. 현재 편향은 미래의 더 큰 보상보다 지금의 작은 만족을 더 크게 느끼는 심리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이 미래의 계획과 목표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본인한테 손해라는 것을 알아도 지금의 나는 위로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비는 늘 내일의 후회가 되곤 하죠. 둘째는 투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변에서 주식 코인으로 돈 있는 얘기는 크게 들리고 벌었다는 얘기도 종종 많지만 그건 운 좋은 사람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난 저렇게 못해. 라는 자기 확신 편향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투자는 관심이 없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발을 들이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투자 계좌에 옮겨놓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구조를 만들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복리 효과도 놓치고 인플레이션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부자들의 첫 번째 무기, 금융 지식. A 멘토는 평생 월급만 믿고 살았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물가가 오르면 자산 가치가 어떻게 깎이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결국 은퇴 후에도 안전하다는 이유로 현금을 쥐고 있었지만 10년 뒤 그 돈의 가치는 30%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도 잃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하는 일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세상은 당신의 돈의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반면 B 멘토는 달랐습니다. 세법과 회계, 투자 구조를 넘어 복리와 인플레이션의 본질까지 꿰뚫고 있었죠. 같은 자산을 사도 세금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률, 기간, 시드머니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항상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만히 있어도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해 자산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배치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은 크게 불어나고 실질 구매력도 커졌습니다. 결국 금융에 대한 지식은 은퇴 후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A 멘토는 가진 걸 지키려고만 하다 잃었고 B 멘토는 돈이 일하도록 만들어 불을 키웠습니다. 이 차이를 수치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같은 건물에서 같은 월세를 받아도 명의와 구조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금융지식의 차이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 수입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을 받는 건물. 다만 다른 점은 A씨는 개인 명의로, 그리고 B씨는 법인 명의로 이 임대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미 직장에서 연봉 8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 수입이 추가되면 과세 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서 35%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결국 필요 경비를 빼고 과세 표준을 계산해 보면은 세금이 3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방세까지 하면은 총 세금이 346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B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월세는 똑같지만 법인 명의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법인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300만 원, 수리비, 관리비, 감가상각비를 빼고 과세표준 900만 원이 될 텐데 여기서 법인세율 10% 적용이 되면은 실제 내야 될 세금 90만 원, 그리고 여기다 지방소득세까지 추가하면 99만 원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기서 이건 근데 법인 돈이잖아,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나머지 돈 801만 원을 예를 들어 전액 배당한다고 하면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죠. 한 123원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결론적으로 법인의 총 세금은 222만 원.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법인을 할 경우에는 연간 약 124만 5천 원 정도가 절세가 됩니다. 10년이면 이게 결국 1245만 원이죠. 추가적으로 법인은 소득 구간이 분리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리스료 같은 추가 절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서 여기서 더 절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 수익이 만약 더 컸다면 세금 절세액도 엄청 커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금융 지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월세를 받는다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법 구조를 이해하고 명의 선택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비용 처리, 배당 시기,
급여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같은 현금 흐름에서도 세금을 줄입니다. 반대로 금융주식이 없다면 같은 임대 수익이라도 매년 수백, 수천,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면서 자산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금으로 빠져나간 돈이 단순히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복리를 통해 불어날 기회를 잃은 돈이라는 점입니다. 세금을 줄인 금액을 투자로 돌렸을 때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복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6% 복리로 20년 동안 굴리면 약 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같은 돈을 연 2% 복리로 예금에 넣으면 20년 후에는 약 1억 4,900만 원에 그칩니다. 세금 차이가 장기 복리에서 얼마나 큰 격차를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물가가 연 3%씩 오르면 현재 1억 원의 구매력은 10년 뒤에 7,4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금이 명목상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실질 가치는 해마다 잠식당하는 셈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IRP나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 대신 법인을 활용하여 최고세율을 회피하며 법인세율 및 비용 처리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증여를 통해서 배당소득을 가족계좌로 분산해서 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배당주, 리츠, 금,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지식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부자는 이런 부족함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양한 절세 전략, 복리, 인플레이션을 숫자로 이해하고 이를 자산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무나 회계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은 챗GPT나 유튜브 강의로 하루 10분씩 정도만 투자해도 평생 쓸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절세 습관, 복리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투자 습관은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자산 격차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금융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금융 지식을 쌓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함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두려움에 움츠릴 때 과감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원칙은 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수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평생 몇 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꼭 옵니다. 1997년의 IMF, 2008년의 금융위기, 2020년의 팬데믹. 이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였는데 그때 몰빵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풀베팅을 했을 수 있을까요? IMF 때 은행 앞에서 현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수백 미터였고 2008년에는 파란색 폭락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2020년 초에는 마스크 품귀와 함께 시장이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멘토는 모두가 팔고 있을 때 담담하게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준비된 현금과 확신입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S&P 지수는 33일 만에 34%가 급락하였습니다. 역사상 최단기 베어 마켓에 진입했었는데요. 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기회를 본 투자자들은 버티고 분할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불과 한 1년 뒤에 S&P 500과 다우존스는 76%, 나스닥은 95% 상승했습니다. 일부 비대면 수혜 종목은 1년 만에 주가가 10배에서 20배까지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속 반등 타이밍을 잡은 사람들이 수년치의 수익을 단기간에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눌려서 팔아버리는 심리, 즉 손실 회피 편향에 빠집니다. 잃는 고통이 얻는 기쁨보다 2배 이상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최고의 기회 앞에서 발을 내빼게 되고 손실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건 행동입니다. 공포에 휘둘려 멈추는 사람과 추세의 반전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잡는 사람. 지금도 위기는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를 검토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대응하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비중 유지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한 20에서 30%를 현금성 자산으로 꼭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회가 올 때 즉시 투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전 매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목표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배당 지속 가능성 등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계속 봐야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할 매수를 실행하는 건데요. 1,000만 원을 투자 예정한다고 하면은 한 5에서 10회 정도 나누어 매수하는 것입니다.
하락률이 뭐 마이너스 11대, 21대, 31대 이런 구간마다 동일한 금액을 투입해서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대응 전략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로 남습니다. 그런데 준비라는 건 단순히 매수 전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멘토가 위기 때도 매수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 역시 본인의 자산이 진짜 자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네 번째 원칙은 자산과 부채를 헷갈리지 마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차를 당연히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멘토가 생각하는 진짜 정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자산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부채인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1억 원짜리를 샀다고 가정할 때 3년 뒤에 감가상각으로 5천만 원 가치밖에 없으면 이거는 돈이 나간 거죠, 결국에. 거기다가 유지비, 수리비까지 하면 매년 돈이 나가 있는 부채성 자산입니다. 10억 원의 실거주 아파트, 이건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멘토의 기준에 따르면은 관리비와 세금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부채의 성격을 가진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월세로 돌려서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하면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마지막은 3억짜리 상가, 매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 현금이 유입된다. 그럼 이건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우리의 뇌가 보이는 부에 끌린다는 점입니다. 막 새 차를 몰고 전망이 좋은 아파트에 사는 모습은 남들에게 성공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소비성 자산보다는 매달 돈이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진짜 자산이 부를 만듭니다. 그래도 실거주집은 필요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 기대만으로 재테크를 끝내선 안 됩니다. 실거주 주택은 삶의 기반이지 자동으로 돈을 벌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현금 흐름 자산을 병행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진 자산을 재점검하고 현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첫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 실행 체크리스트로 시작을 해보세요. 자산 리스트업을 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자산 항목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 현금 흐름을 체크해보세요. 각 항목에 현금이 유입되는지 유출되는지 한번 정확히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유지비가 큰 소비성 자산, 돈이 계속 나가는 자산을 축소하고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을 확대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얼마나 빨리 만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진 것의 진짜 가치를 재분류하는 순간 포트폴리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아실 수 있으니까 꼭 본인의 자산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모두가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바로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책이나 강의에서 배운 걸 미룹니다. 좀 더 공부하고 준비되면 그때 해볼게. 하지만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멘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걸 배우면은 꼭 48시간 안에 최소 소액이라도 실행하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ETF 한 주를 매수한다던가 임대사업 세미나를 듣고 바로 시세를 조사하고 절세 전략을 알게 된 날에는 IRP 계좌를 바로 개설한다던가 이렇게 하나 둘씩 빠르게 실행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기 실행으로 연 1%의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20년 후에는 자산이 약 20% 이상 더 커집니다. 수익률이 20% 더 이상 커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차이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작은 실행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몇천에서 억 단위의 자산 격차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과 교육학 연구에서는 배운 내용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기억과 실행의 의지가 급격히 약해진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유명한 독일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제시한 망각 곡선에 따르면 학습 직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복습이나 실행이 없으면 기억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과학에선 이를 실행간극이라고 부르며 지식을 얻고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늦게 실행할수록 행동 전환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에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1일 안에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는 것이 그 지식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실질적 성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말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저도 엄청 많이 했는데 하지만 완벽한 시기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주식 한 주, ETF 한 주, 그리고 그 작은 돈 10만 원이 복리 구조 속에서 수백만 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고 시행착오를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그 경험이 다음 기회를 훨씬 크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배운 내용 중 한 가지는
무조건 48시간 안에 실행으로 옮겨서 테스트해 본다. 그리고 실패한 사례는 기록하고 그 이유를 다음 투자에 반영해 본다. 그리고 실행과 복기를 습관화해서 생각만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투자자가 돼보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죠. 그래, 뭐 알겠어. 좋은 말 많이 했네. 그래, 나도 뭔가 시작해야 할 것 같긴 해. 그런데 여전히 도대체 뭘 어떻게 시작할까 잘 모르겠어.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쓰고 다시 저축하고 그렇게 1년, 2년, 10년 흘러갑니다. 하지만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은 만약에 자산 증식을 원한다면 누구나 알아야 할 부의 기본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꼭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원칙들은 제가 읽은 단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법,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좋은 직장이 아닌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 이 책은 출간 당시 시대를 앞서갔지만 지금은 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고 대부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모르기에 돈을 이해하는 최고의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원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 두시고 시작해보세요. 해당 책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을 통해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구매하여서 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밸류점프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